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김수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소식 좀 전하기 전에 지하철 4호선 일부 구간 열차 운행이 지금 멈춘 상황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네. 오늘 새벽 3시 50분쯤에 있었던 일인데요. 범계역과 금정역 구간 사이에 네. 선로보수 장비가 궤도를 벗어나는 사고가 일어나서 현재 하행선 일부 구간 운행이 일시 중단이 됐고 서울 방면 운행도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한국철도공사는 운행이 지연되는 차량이 어떤 차량인가라는 것을 이제 집계를 하고 있고 정확하게 사고 원인을 파악을 해서 가능한 신속하게 열차 운행을 정상 재개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방침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출근길 잘 좀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자, 첫 번째 소식, 윤석열 대통령 유엔 총회 참석사 미국 간다면서요? 네,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이 발표를 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으로 출국을 하게 되고요. 뉴욕에서 있는 총회에서 또 다른 나라의 관계자들도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을 이용해서 산마리노 등의 30개 국가와 정상회담을 갖게 될 예정입니다. 이런 정상회담을 통해서 윤 대통령 최근에 해왔었던 부산 엑스포 유치에 대한 지지 요청, 그리고 전 세계의 지역별 맞춤형 협력 방안,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최근 해외 순방 일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지난달 18일에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미국 캠프 데이비드를 방문을 했었죠. 네. 그러고 나서 9월 5일에 아세안 정상회의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G20 참석, 이렇게 인도네시아와 인도를 순방하는 이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게 얼마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네, 그런데 또 오는 9월 18일에 미국 뉴욕을 방문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유엔 총회 참석 과정에서 기조연설 나선다고 하는데 만약 한다면 취임 이후에 두 번째 연설이잖아요. 네.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일단 연설 주제는 신뢰 회복과 글로벌 연대 재촉진이라고 하고요. 일단 두 가지 내용이 큰 골자로 담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 격차 해소를 위한 한국 정부의 기여 방안을 밝힌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이 2024년, 2025년 이렇게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이 될 예정이거든요. 네. 그런 이사국으로서 활동 계획, 의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할 계획입니다. 자,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 또 푸틴 대통령 정상회담을 갖고 무기 거래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에 대한 메시지도 나오겠죠? 네, 안 그래도 최근에 보면 이제 김정은 위원장 러시아를 방문을 하고 있고 네. 오늘 내일 중으로도 또 러시아의 다른 두 도시를 방문을 하면서 군사 관련 시설을 둘러본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네. 여기에 맞대응하는 차원에서라도 윤 대통령의 총회 연설 메시지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요.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는 유엔 총회 연설에서 이번 북러 군사 교류에 대해 대통령의 적절한 분석과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한편 이 북한 러시아 무기 거래가 가시화되면서 여권 일각에서는 우리도 우크라이나한테 무기 좀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서 선을 긋는 모습입니다. 네, 일단은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무기가 이미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오래전부터 사용돼 왔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을 대통령실에서 밝히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러 간의 군사 교류는 이미 있었던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한국 정부 입장은 그 살상과 관련 없는 부분에서의 장비만 지원한다, 인도적 지원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다가 이제 살상 무기를 지원을 한다거나 또 북러의 결속에 대응하면서 핵무장까지 검토한다거나 이런 논의에는 현재 한국 정부는 선을 긋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또 그리고 지금 흥미로운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것을 기네스북에 등재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기네스북하고 이거 관계가 있는 겁니까?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윤 대통령 해외 순방이 많았었던 편이었는데 좀 세보니까 일단 지난번 인도네시아 인도 순방에서는 20개국하고 양자 정상회담을 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유엔 총회 때 30여 개 국가하고 추가로 회담을 하게 되면 3주 만에 50개국 정상을 만나게 되는 셈인데 한 달 내로 가장 많은 정상회담을 연 대통령,
로 기네스북에 등재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가 밝힌 내용입니다. 이런 기록도 기네스북에 등재를 하나요? 뭐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네스북에서 어떻게 인정을 하게 될지 네. 혹은 관련 분야에서 그보다 더 많은 기록을 갖고 있는 쪽은 없는지 이거는 살펴봐야 될 내용이긴 한데 네. 이게 뭐 외교에서 중요한 내용은 아니겠지만 좀 부수적으로 지금 외교 행보상 대통령 일정이 이렇게 또 빡빡하게 짜여져 있는 것을 기네스북에 한번 등재를 해보는 거를 시도를 해보겠다. 네. 뭐 그 정도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제도 대통령 광폭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부산에 찾았던 것 같고요. 뭐 여러 곳에 좀 방문을 했던 것 같네요. 네, 어제 부산을 찾아서 다양한 행사에 네. 윤 대통령이 참여를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5개 광역시에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특구를 조성하는 지방 살리기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지자체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윤 대통령이 또 약속을 했고요. 모든 권한을 중앙이 움켜쥐고 말로만 지방을 외치던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라고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민주당의 반대로 광주에서 복합 쇼핑몰 유치가 불발됐던 걸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청년의 날 기념식에 참석을 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유세장에서 선보였었던 어퍼컷 세레머니를 네. 오랜만에 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면서 청년들이 국정의 동반자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다음은 검찰이 김만배 허위 인터뷰와 관련해서 언론사 압수수색 이야기입니다. 네. 뉴스타파, JTBC가 그 대상이 됐네요. 네, 지난 대선 국면에서 이루어졌었던 대장동 사건 관련한 허위 보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어제 뉴스타파와 JTBC를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네. 뉴스타파 한모 기자와 JTBC와 뉴스타파를 차례로 거치고 있는 복모 기자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이 됐고요. 네. 검찰의 입장은 두 언론사의 보도가 불법적인 대선 개입 목적으로 왜곡된 정황이 확인됐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논란이라든지 또 발표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일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강제 수사가 불가피했다라고 검찰에서는 밝히고 있고요. 반면에 뉴스타파와 언론 단체들은 언론 탄압이다라면서 네.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자, 지금 한 또 봉모 기자한테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이 됐네요. 네. 일단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거는 네. 뭐 말 그대로입니다. 정보통신망을 사용해서 명예훼손, 뭐 비방이라든지 허위사실 이런 것들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보도가 됐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이 된 것입니다. 네, 이게 아마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네. 수 없는 범죄인데 그렇다면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 의사를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압수수색 영장의 피해자로 윤 대통령이 적시가 돼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대통령의 입장을 확인한 건가 했을 네. 때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좀 검찰에서 설명하기로는 혐의 적용과 법리를 충분히 검토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굉장히 원론적인 입장만 일단 밝힌 거거든요. 한편에서는 대통령실이 지난 5일에 고위 관계자 성명이라는 다소 이례적인 형식이었는데 예. 그 성명을 통해서 허위 인터뷰에 관련된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성명을 처벌 의사로 본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궁금증도 취재진 사이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일단 현재로서는 이제 정확하게 뭐 대통령 의사를 확인했는지는 좀 알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통상적인 사례를 보더라도 피해자하고 검찰 중에 이 처벌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누가 먼저 연락하느냐라는 문제에서도 케이스마다 다 다르다라고 그렇죠. 하는 게 검찰 쪽의 설명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명확하게 확인됐는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찰하고 뉴스타파 간의 대치가 있었습니다. 뉴스타파 또 함께 언론단체들은 언론 탄압이라고 하면서 맞서기도 했습니다. 네, 일단 뉴스타파는 공식 입장문을 냈고요. 네. 무도한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이 오직 비판적 매체를 압살하기 위해 독립언론에 대한 폭력적 침탈을 자행한 날로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언론 현업단체,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조 등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서 검찰이 여론조작이라는 답을 정해놓고 압수수색을 한 것은 윤석열 정권을 향한 충성심의 과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라면서 언론 탄압을 중단하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자, 근데 좀 어제 공교롭게도 뉴스타파가
자, 또 언론사 합쳐서 검찰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는 날이었어요. 그날 하필 또 압수수색까지 또 이루어졌고요. 네. 공교롭게도 날짜가 겹친 것 같습니다. 네, 같은 날이었습니다. 3개 시민단체와 전국 6개 언론사로 구성된 검찰 예산 검증 공동 취재단이 네. 서울 중구에 있는 뉴스타파 정문 앞에서 그리고 이제 전국 67개의 각 검찰청 앞을 이제 그쪽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받아낸 특활비 검증 결과를 발표를 했거든요. 예. 마침 이제 같은 장소에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게 된 건데 예. 일단 이 기자회견은 뉴스타파 지하 1층 리영이홀에서 원래는 할 예정이었었는데 검찰 압색으로 장소가 이제 변경이 살짝 변경이 된 것입니다. 이 활동은 사실 뉴스타파가 계속해서 해왔던 검찰 특활비에 관련된 활동을 해왔었던 건데 전국의 각 지역 언론사라든지 시민단체 추가적으로 더 가담을 해서 전국 각지에 특활비의 내역을 살펴보고 또 분석한 이 결과들을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자, 검찰 특활비 세부 내역 이제 공개된 게 처음인데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네, 일단 전국 65개 검찰청 중에서 56개 검찰청의 특활비 내역을 분석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네. 이 취재단이 밝힌 바로는 이제 그중에 총 14곳의 검찰청에서 2017년 1월부터 8월까지의 특활비 증빙 자료가 확인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자체만으로 눈길을 모을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증빙 자료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 이걸 떠나서 일단 주목을 받는 부분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월에 밝히기를 검찰에서 왜 이렇게 증빙 자료가 남아있는 게 별로 없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문에 대해서 2개월마다 폐기하게 되는 것이 오히려 원칙이다라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특활비 내역 분석을 통해서 발견된 것은 이미 이 14개의 검찰청들이 특활비 지출 증빙 자료를 부실하게나마 갖고 있었다. 뭐 2달마다 폐기한다거나 이런 것이 원칙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밝혀진 겁니다. 자, 특활비 내역 보니까 공기청정기 임대 비용도 사용하게 됐고요. 일부 검사는 검사 마치고 한 달 동안 4천만 원 사용한 내용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광주지검 장흥지청의 경우는 2020년 6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총 55만 8,400원을 공기청정기 임대 비용으로 지출했는데요. 이걸로 써도 됩니까? 그러게요. 이게 쓰려고 한다면 좀 특활비가 아니라 정식적으로 잡혀 있는 업무비로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시설을 운영하는 비용으로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이한 부분은 이제 이 장흥지청이 사용 내역을 공개할 때 구체적인 집행 명목을 가렸습니다. 근데 미처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는 걸린 겁니까? 임대회사 로고가 발견이 되면서 이 사실이 드러난 거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검사 생활을 마무리하기 직전에 있는 지검장들이 이렇게 많은 돈을 썼나 싶은 대목도 있었습니다. 공상훈 전 인천지검장은 2018년 6월 그리고 노승권 전 대구지검장 2018년 6월 검사 생활을 둘 다 마무리를 했는데요. 근데 각각 한 달간 4천만 원 정도를 썼다는 내역이 또 발견이 됐습니다. 특수활동비로 특활비로 4천만 원을 썼다. 마치기 직전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자, 이외에도 여러 건의 집행 내역이 공개가 됐는데 대검 입장도 궁금해요. 네, 방금 이제 뭐 여러 좀 높은 액수의 금액을 임기를 마무리하는 검찰 간부가 썼다 이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대검에서는 이제 이게 수사 활동 등 예산 소요에 따라서 수사 부서에 집행된 내역 중 일부일 뿐이지 특정 시기에 맞춰서 집행된 것은 아니다라는 설명이었습니다. 뭐 한꺼번에 이렇게 그쪽 부서로 넘겨준 것이다. 그걸 뭐 한꺼번에 다 썼던 건 아니다. 뭐 이런 취지의 해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은 철도노조 파업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어제 파업 첫날인데 열차 감축에 이용객들이 좀 불편해했던 것 같아요. 네, 전국 철도노조의 파업은 14일 오전 9시부터 오는 18일 오전 9시 이렇게 4일간의 한시 파업인데요. 일단은 뭐 여객열차, 화물열차가 감축 운행이 되면서 이용객의 불편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어제 평시 대비의 운행률은 KTX 68.9%, 일반 열차 60.9% 였고요. 특히 화물열차가 20.7% 수준만 운행이 되면서 화물열차 운행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자, 4년 만에 파업이에요. 철도 노조의 요구 사항이 뭡니까? 네, 일단은 이제 공적인 부분하고 근로조건에 대한 부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공적인 부분은 수서행 KTX를 투입을 해서 공공철도를 확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근로조건에 관련된 부분은 특히 4조 2교대 전면 시행을 촉구를 하고 있고요.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이미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실시를 했는데 찬성률 64.4% 그러니까 조합원들 투표한 조합원 사이에서는 한 3분의 2 정도가 찬성을 해서 그렇게 또 파업을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철도 노조가 보기에는 이 수서역 기반의 SRT 또 서유역 기반의 KTX의 분리 운영을 철도 민영화 절차라고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네, SR에서 운영하는 수서 예. 고속철도 노선이 지난 9월 1일부터 경전, 전라, 동해선 확대가 됐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경부선의 주중 운행이 축소가 됐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노조에서는 KTX를 투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다만 현재 철도 체제가 KTX하고 SRT에 분리되어 있는 공공 기업이 분리되어 있고 경쟁 체제거든요. 네. 이것을 계속해서 철도 노조는 민영화로 가는 발판이다라고 주장을 해오면서 해소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고, 네. 근데 사측에서는 이게 민영화는 아니고 민영화 계획이 없다라고 일단은 밝히고는 있습니다. 자, 국토부와 코레일 측 대응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국토부는 비상대책반을 운영을 하면서 대체 인력을 활용해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라고 하는 그런 네.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레일에서는 어제 코레일 사장이 대국민 사과를 발표를 하면서 철도노조 파업은 정당성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고, 또 이 철도 노조에서 이 KTX의 투입이라든지 또 민영화 반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측이 할 일이 아니고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뭐 논의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자, 철도노조 18일 오후까지 파업기간을 잡았습니다. 예, 타협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킹스맨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